70년대 빅뱅 좋아했지만 지금 80년대, 90년대 음악 좋아해요. 소방차, 이문세. 정당에서 어떤 합의가 돼도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밖에서 보면 아주 종합이 잘 이루어진 나라도 보이지만 정치 같은데 종합하지 못하는 의견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립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거든요. 국민의 어머니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정리하는 건 상상도 안 되고. 국가 지도자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모범이다.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설득하면서 독일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죠. 독일인은 자신들이 누렸던 혜택을 다음 세대가 충분히 누릴 수 있거나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태양에너지, 풍력과 수력 발전, 수소에너지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고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자랑한다. 독일은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독일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생산의 35%에 해당하는 2287억 킬로와트시에 달했다. 독일에서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독일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과 관심이 나라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다. 독일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사라 씨한테 좀 들어볼게요. 엄청나죠. 특히 독일은 강국으로서 원래부터 약간 다른 나라에 대한 지구에 대한 책임감 느끼고 그건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미세먼지 영향을 직격으로 맡고 있는 나라예요. 미세먼지 심할 때 사라 씨도 한국에서 나가봤죠? 네. 어때요? 저는 사실 미세먼지가 있다는 건 처음에 왔을 때 몰랐고 처음에 좀 심각했을 때 그냥 흐린가 생각했는데 사람들 다 마스크 쓰니까 저도 걱정했죠. 약간 뭐 그런 제 폐에도 걱정하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니까 약간 한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자동차로 대기 오염도 되긴 되죠.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거기 해결 방법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인츠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 화학 연구소를 갔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한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 전역에 80여 군데 흩어져 있고 각 도시마다 전공하고 있는 분야들이 다 있거든요. 그 마인츠에 화학에 대한 그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마 전에 통계도 났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계속 살아있을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 통계를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6만 4천 명에 달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미세먼지 문제와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지멘스를 비롯해 벤츠, BMW 등 세계적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일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강한 중견기업, 즉 히든 챔피언이 많다. 히든 챔피언은 그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이 2008년 금융위기를 벗어난 것도 히든 챔피언 때문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어떻게 하면 독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것이 인더스트리 4.0의 시작이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중견기업들이죠.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기술력도 높고, 그리고 매출도 많고, 또한 고용도 많이 해서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많은 나라들이 고생했는데 유럽 중에서 독일은 살아남았던 그 핵심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생태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시장 경쟁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멘스 같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뭐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멘스에서 의료용 로봇 같은 게 필요했는데 그거를 쿠카 로보틱스라는 또 작은 중견기업의 거를 쓰더라고요. 무조건 장사가 된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그 업종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자, 이런 마인드가 독일 사람들의 마인드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도 배워야 될 점,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인들의 시선은 어때요? 그냥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하는 느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은 직장이고 이것도 충분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은 그렇지 못해서 많은 지금 젊은 사람들도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죠. 축구장 크기보다도 넓은 공장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고 그 기계 사이를 그 부품을 운반하는 로봇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두 다 그 IoT, 그 사물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서 어떤 기계에서 어떤 부품이 얼마나 썼는지 모자라게 되면 그 부품을 알아서 이 로봇가 갖고 가서 거기에다가 실어 나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오류, 고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좋은데 고용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큰일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데, 동시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없어지는 일자리 대신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그 제도를 만들고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규제를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런 기술 발전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거기서 얻은 교훈이었죠.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제조업은 중요한 산업이지만 독일에서 근데 생활에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 걱정하는 건 자동화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사람들 걱정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언론도 약간 걱정했고 사람들 걱정했고 큰 이슈였다고 기억합니다. 근데 결론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런 걱정도 줄어든 거고 아예 이제 이슈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의 통일과 우리의 통일에 이르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배울 점이 한 가지 있다. 독일은 통일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서독은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서독 간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통일은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잘 맞은 결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터 외치기보다는 남북 간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은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을 하나씩 거치면서 조금씩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통일은 갑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같은 것이 아니다. 통일은 지금도 느리고 역주행하기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독일 하면 일단 통일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동질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사라 씨는 어때요? 이때를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독일은 분단 국가였던 사실은 그냥 우연히 중학교 때쯤 알게 됐고 엄청 충격받았죠.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쯤 주변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일단 통일 일어났을 때 그 뉴스 처음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는데 사람들 그 장벽을 넘기는 그런 장면 보니까 엄청 감동적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근데 인상적이다보다는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독일 사람들은 통일을 끝까지 믿었거든요. 약간 분단 국가이지만 근데 지금 한국 그 분단 보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은 서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감정적인 역사적인 골이 깊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외교적으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벌써 서독, 동독 간의 교류가 활발했답니다. 이 동독에서 서독의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요. 서독에 있는 사람이 동독 친척 만나러 갈 수도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동질성이 유지가 되고 저쪽이 어떻게 사는지를 서로 알 수가 있게 되고 이해도 넓어지게 됐는데 우리는 완전히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독일이 통일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그 동독 시민들이 통일을 원했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이해도를 넓히고 서로에 대한 그 호감도를 높이는 게 그래서 시기가 왔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통일을 원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경제 규모 차이가 지금 너무 커서 독일식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독일은 통일될 때만 하더라도 동독이 서독의 경제 규모 4분의 1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부 서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너무너무 엄청나서요. 그 경제가 휘청하고 그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지금도 내고 있답니다. 그 정도인데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경제 규모는 4분의 1이 뭡니까? 뭐 한 40분의 1도 더 될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 말씀이 독일과 한국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저도 한국의 통일 원하고 응원하고 있지만 일어난다면 엄청 힘들 거고 엄청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희생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그래도 지금도 조언을 해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독일은 그 정치인들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은 서로 다른 두 나라지만 같은 민족끼리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것만 집중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교류도 하게 되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평화롭지도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평화롭게 서로 긴장을 높이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조금씩 개방을 해서 정상국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통일은 정말 기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남북관계 목표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가 독일에서 여러 전문가들 뵈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끝으로 한국과 독일 이 두 나라가 서로 좀 배웠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은 사실 잘 못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독일은 그 점에 아주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런 중견기업, 중소기업 좀 강화시키는 방법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한국의 이런 면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을까요? 저는 독일에 대해 가장 불만이 있는 점은 범죄율입니다. 이건 한국보다 확실히 높고 한국은 그런 범죄 예방 방법 훨씬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율 낮추는 방법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독일 편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사라 리거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스페인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